5억 원인데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물론 이제 그 자본을 직접 읽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간극이 없을 수 있는데 그냥 요 강의만 참가하시는 분은 이게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정말로 한 강의와 한 강의의 사이가 굉장히 아득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다행히 그렇게 또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 책을 읽으셨으면 대체로 아시지만 해보자면 이제 2권부터가 본격적인 자본. 이거 지금 우리가 북클럽 자본 5권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5장. 자본 편으로는 3편 들어가는데 자본이 1편, 2편, 3편 그래서 이제 7편까지 있고 영업 한 본은 8편까지 있고요. 독일어 한 본으로는 7편까지 있어요. 지금 3편 들어가는 겁니다. 1편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자꾸 말하니까 아우 지겨워 또 그 얘기하네 하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자본을 다룰 건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다. 부에 관한 이야기다. 부유함. 이고 그런데 우리 시대 부가 되게 특이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딱딱한 말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부라고 부른 거예요. 그거를 이제 19세기 용어로 하면 가치, value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이게 우리가 직접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감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만지거나 뭐 보거나 맛을 볼 수 없고, 그거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항상 상품이나 돈, 화폐 형태로만 우리한테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부는 어떻게 하느냐? 부자 너는 어떻게 알아보니? 걔가 연락 비싼 차를 몰고 있거나 은행 잔고에 돈이 엄청 많대더라. 그러면 부자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자동차 값도 계속 변화하고 또 화폐의 가치도 화폐의 가치란 말 아시죠? 네, 이렇게 인플레가 심하면 화폐 가치가 옛날 10,000원이 오늘 요즘 10,000원하고 다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가치 액면가가 그대로 있어도 가치가 줄었다 늘었다라는 걸 우리가 말로 해요. 실제로 돈의 가치가 있다 없다. 즉 이런 것들은 가치 화폐나 상품은 가치 자체는 아니지만 가치가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 가치의 현상 형태, 줄여서 가치 형태들이다. 이게 1편. 그래서 상품을 분석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알아보자. 이게 1편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편에서는 이제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그 교환 과정 얘기도 나오고 상품을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서 설명을 하고 그걸 잊기 위해서 그 다음에 3권에서 또 말했던 건 화폐들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요. 근데 왜 화폐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냐면 지난 4권, 지난 시간에 다뤘던 화폐라고 하는 자본은 물론 꼭 화폐 형태로만 안 나타나도 됩니다. 상품도 자본이에요. 상품 자본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화폐가 그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폐로 말은 하는데, 화폐가 그냥 화폐일 때가 있고 자본일 때가 있다. 화폐하고 자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지난번에 자본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랬죠. 네. 언뜻 느낌의 자본은 돈이 많은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지만 그렇지가 않고 마르크스 말은 그냥 쌓여있는 돈은 그냥 거대한 자산일 수는 있지만 자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증식을 위해서 투입된 가치. 아이고 말이 어렵네요. 그냥 돈 벌려고 쓴 돈. 그러니까 투자라고 우리가 벌써 쓰고 있는 말 있죠. 그것이고 따라서 이제 자본주의에서 특히 자본이라는 개념은 가치가 늘어나는 거. 돈으로 따지면 돈이 늘어나는 거. 100억을 투자했으면 110억이 됐을 때 그 10억을 벌기 위해서 투자된 100억을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 10억이 있기 때문에 100억이 된다. 이거를 가치의 증식분, 증가가치. 흔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고착화된 번역어로는 잉여가치라고 하는데 이 잉여가치가 어떤 돈을 자본으로 부르게 해준다. 즉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제 보통 주류경제학이나 우리가 흔하게 쓰려면 이윤을 얻기 위해서 투자된 돈 그거를 자본이라고 보니까 이윤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 이윤을 얻는 것이 자본주의에서는 이거 얻으려고 상품도 생산하고 시장에서 교환하고 우리가 온갖 짓을 하는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굴러가는 건 이거 얻으려고 하는 거 이윤 얻기 위해서
근데 이유는 이제 화폐 형태로 표현된 잉여가치이고, 또 엄밀한 의미에서는 잉여가치라고 불러야겠죠. 이게 지난 시간에 말한 자본의 정의였어요. 그럼 이 잉여가치가 어디서 생기지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언급을 했던 거죠. 어디서 생기냐면 아주 특별한 상품이 하나 있다. 그 상품을 사용함으로써만 잉여가치는 가능하다. 그게 바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다라고 했어요. 다른 상품과 다르게. 근데 너무 당연한 것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뭔가를 만들 때 능력을 발휘한 거잖아요.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냥 자연에서 거저 얻은 것은 가치가 없다. 거저 주는 것은 인간의 소중한 능력이 발휘된 것만이 가치가 있는데 원래 노동 가치설이죠. 그게 인간의 노동이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잉여가치가 생기려면 노동력을 자본과 상품으로서 구매해서 지불한 가치가 있을 것인데 그 지불한 가치 이상으로 자본가가 뭔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노동력을. 그래서 그 노동력을 써서 얻어낸 가치가 노동력을 구매할 때 가치하고는 달라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력을 사용해서 얻은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의 차이가 잉여가치다라고 마르크스가 지난 책에서 이제 말한 거죠. 거기까지가 지난번 진도예요. 그렇다면 노동력을 사용해서 노동력 가치 이상으로 뽑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즉 돈으로 따지면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를 하나 해서 200만 원 이상으로 300만 원어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이를 고용한 보람이 있는 거겠죠. 물건들에서는 가치가 새로 생겨나지 않으니까요. 인간의 뭔가 소중한 능력이 투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떻든 이건 노동력의 사용 과정을 봐야 해요. 이것이 지금 이제 이번 5권에서 다룬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장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정말 생산 현장에서 노동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자. 그래서 마르크스가 앞에 노동력의 사용으로부터 잉여가치가 생긴다라는 말은 이론적인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른 데서는 생겨날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건 실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오늘 다룰 파트가 실제 노동력을 쓰면서 노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동 과정을 살펴보겠다. 이게 5권입니다. 네, 이제 대강 기억이 환기되셨어요? 생산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생산 영역으로 들어갈 때 지난 시간에 약간 환기하고 싶은데 마지막 장면을 제가 너무 그 장면을 자본의 백미라기보다 하여튼 제가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해 보인다고 했던 그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이 예비 노동자와 예비 자본가가 만나서 한쪽은 돈을 들고 왔고 한쪽은 노동력을 들고 왔다고 가정되고 그래서 둘이 교환하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쪽 공장으로 가는 장면으로 딱 끝났는데 그 장면이 일종의 그러니까 둘이 교환할 때는 기억나시면 자유의 영역이고 평등의 영역이고 또 벤담이라고 서로 이익이 되는 최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영역이라고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가 말했던 영역이죠. 시끄러운 그 시장의 영역, 등가 교환의 영역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등한 영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부등가 교환 영역으로. 그 부등가 교환이라고 했지만 불법적인 건 아니고 하여튼 그 복잡한 메커니즘은 지난 시간에 말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등성이 느껴지는 영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부등성이 이제 영역인데 제가 이제 막스 왜 이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리적 등가성의 영역을 많이 법칙의 영역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스의 훌륭한 점 제가 그때 음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늘이 있다 노동자가 계약 끝난 뒤에 주춤주춤 걸어간다 무슨 폭력을 예감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앞에 자본가는 되게 자신만만한 의기양양하게 앞장서서 간다. 이 표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런 뭐 들어갈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공부란 이런 영역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학자들의 경우에는 보통의 학자들은 계약서만 떠들어보고 좋은 학자들은 계약서 이면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계약을 맺게 됐는가와 계약 맺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가. 그냥 계약서만 쭉 떠들어보면 문헌들만 떠들어보면 보통의 학자들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영역이 지금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영역이 바로 그 영역이다. 보통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영역. 그런데 재밌게도 마르크스는 그렇게 써놨어요.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고.
실제로 공장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도살장에 함부로 못 들어가고, 여기, 그러니까 뭔가 관계자의 출입금지 영역은 한 번씩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해보는데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아담 이래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니체가 자주 쓰는 니트무르인 베티툼인데, 금지된 걸 좀 해보려고 노력해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돌아서요. 실제로 여기까지 안 들어가요. 계약서만 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영역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영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을 만드는 과정이고, 노동자가 일을 한다는 점에서 노동과정이라고도 부르고, 지난번에 말했지만 잉여 가치가 생산되려면 이 노동력을 이때 쓰면서 생겨나는 거다라고 말했으니까, 또 한편에서는 가치의 측면에서, 물건의 측면, 현물이라고 하는 측면, 이제 실물로서 상품 측면에서 보면 이 상품이 만들어지는 생산 과정,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 과정, 그런데 가치, 돈을 투자했고 여기서 뭔가 잉여가 생겨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과정을 가치 증식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과정인데, 이거를 물건을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노동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여기서 잉여 가치가 여기서 잉여 가치가 생겨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가치 증식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첫 문장이 되게 재밌는데요. 제가 정말 첫 문장만 갖고도 수십 페이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책이. 첫 문장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노동이란 건 노동력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정말 이것도 하나만한 얘기처럼 언뜻 보면 들려요. 그렇지. 요리라는 건 뭐냐? 요리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글쓰기란 뭐냐? 쓰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운전이란 뭐냐? 운전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 노동이란 뭐냐? 노동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저희가 그 3권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상품은 사물이므로 자기 발로 시장에 못 간다.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상품이 자기 발로, 농부한테 배추가 자전거 필요하시죠? 제가 시장 가서 자전거포 주인 만나서 자전거 보내고 제가 자전거포 주인 집에 갈게요. 알아서 혼자. 이럴 리는 없을 거다라고 말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하지 하는데, 이 말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책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노동력의 사용이 노동이다라는 말. 언뜻 보면 동어 반복처럼 보이는데, 밥 짓기란 뭐냐? 밥 짓는 능력의 사용이다. 너무 그냥 하나만한 얘기 같은,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고,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조금씩 접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이시죠? 아주 무시무시하다. 이 글을 그러니까 이 자본을 잘 천천히 읽고 나서 다시 첫 문장을 보면 이 문장처럼 섬뜩한 문장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볼게요. 노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씩 보자. 노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심플해요. 노동자가 어떤 대상에다가 노동수단을 가지고 변형을 가하는 거, 이런 거죠. 빵을 굽는다는 거, 오븐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집어넣는 거, 이런 거죠. 즉 밀가루 반죽을 오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변형시키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 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 도구가 있고, 손을 쓰든 실제 어떤 도구를 쓰든 간에 그걸 가지고 원료 혹은 대상, 노동 대상이 있을 거고 노동 수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는 거다. 이 목적에 맞게란 말이 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아무나 노동이라는 게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품은 기본적으로 유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나무하고 톱 준다 그래서 책상을 만들 상품이 되지 않아요. 이게 책상으로 쓰임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냥 나무하고 아무렇게나 막 못으로 못 칠한다 그래서 책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밀가루를 주물럭거린다고 무조건 수제비 반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맞게,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반죽이 있을 거고, 수제비를 만들 때 반죽이 다, 반죽하는 방법도 다르고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물 넣는 정도가. 이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잘 변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인간 노동은 한목적적이다. 목적에 맞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요거는 좀 이상하지만 그냥 자본 회사라는 책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북클럽 자본을 쓰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거는,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목적에 맞게 물건을 만든다는데, 그 목적이라는 게 뭘까를 처음에는, 그렇지, 유용한 물건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생산물을 염두에 두고 그 원래 생산물의 쓰임새에 맞게 잘 만들어야 된다만 신경을 썼는데,
그것 말고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하나는 자본가가 왜 노동자 고용해서 이런 반죽빵을 만들고 뭘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다라는 말이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지금 언급 안 하고 있는 인간 노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에는 목적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고려되겠구나 이따 말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물건을 잘 만들면 대상을 잘 목적에 맞게 변형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다. 이 두 번째 의미가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그게 인간의 노동을 동물의 노동과 마르크스가 비교할 때 그 두 번째 의미 다른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분들이 자원 해설서 쓴 거에서는 물론 해설서 많이 읽어본 적도 없지만 잘 못 봤어요. 이 두 번째 의미. 첫 번째 대사가 노동 대상을 목적에 맞게 변형시킨다는 많이 봤는데 저는 이 두 번째를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소외하고 관계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서요. 그게 뭐냐? 그냥 대상에 맞게 목적에 맞게 대상을 변형시킨다라는 거는 동물들도 다 해요. 저희 집에 제일 지금 골치 아픈 게 매년 골치 아픈 게 비둘기가 처음에 집을 계속 져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도시 비둘기들이 정말 많이 날라오거든요. 그 집도 정말 잘 져요. 놀랍게 잘 짓고 필요하게 나뭇가지와 또 타액을 뱉는지 뭔지 어떻게 끈적끈적하게 해서 정말로 잘 짓고 예전에 들어가서 본 적도 있는데 알을 하나 나눴던데 정말 매끄럽게 알이 딴 데로 안 빠져나가게 잘 졌더라고요. 이렇게 목적이 막 저한테 치라고 그래도 못 짓겠어요. 여기 보이시지만 이게 비버죠, 비버. 그 아담 스미스가 사슴과 교환한다고 했던 비버. 비버가 이게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비버의 댐이 됩니다. 비버가 만든 댐. 나뭇가지를 모아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댐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한목적적 변형이 아니고 뭐예요? 물기를 자기에 맞게 바꾸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동물의 노동도 한목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르크스는 희한하게 인간의 노동만이 한목적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분명히 대상을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는 것, 그것만 갖고 한목적성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르크스가. 왜냐하면 대상을 변형시킨다는 점에서는 동물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마르크스가 쭉 하는 걸 보면 실제로 동물적이다란 말과 같이 쓰는 말이 본능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막스는 본능이란 말을 동물로 같이 쓰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동물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본능적이고 그래서 인간의 노동도 초기 형태는 되게 본능적이었고 그런 점에서 노동의 초기 형태 새들이나 아까 비버가 한 것도 노동의 뭐랄까요? 초보적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노동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은 뭐냐면 본능과 거리를 둘 수 있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목적적 형태와 본능적 형태라고 막스가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목적성의 반대가 대상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못 만들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목적성의 반대가 본능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과 다른 거야가 한목적성에 끼어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다면 그 본능이란 말과 어떻게 나눌까? 자, 하나는 그러니까 대상을 목적에 맞게 변형해야 된다. 화분이 필요하면 화분 모양으로 진흙을 빚어야지. 밑에 화분 모양으로 도저히 쓸 수 없게 뭔가를 빚으면 화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한목적성이 맞아요. 대상의 측면에서. 그런데 노동하는 노동자의 측면에서도 한목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상 말고 주체에서도. 그게 뭐냐면 마르크스 말은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가가 한목적성이 되게 중요했어요. 본능과 거리를 둘 수 있는가. 본능과 거리를 둔다는 얘기는 뒤에 보면 마르크스가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본능적 형태, 동물적 형태를 나란히 쓰고 한목적적 형태와 인간적 노동 형태를 나란히 쓰는데 이 둘을 구별하면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하냐면 후자, 즉 한목적적 형태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노동력의 판매자로서 상품 시장에 나타나는 경우를 염두에 두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죠?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지금 노동 과정에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노동자가. 자본가한테 돈 받고 자기 노동력을 팔고 들어왔잖아요. 지난 책에서.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지금 한목적성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 노동력의 상품화하고 이게 관계에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물건을 뚜덕뚜덕 잘 만들어요. 요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게 노동력 판매자로서 상품 시장에 노동자가 나와 있는 상태와 관련해서 한목적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본인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측면에서는 본능과 거리를 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노동력의 상품화가 가능하려면 그 얘기는 그냥 이런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노동력을 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노동력 상품화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보건대 동물들은 이를테면 거미가 집을 짓는다. 자기 목적에 맞게 잘 져요. 희한하게도 날벌레들 많이 다니는 곳에 딱 져서 그 그물에 자기가 진동을 포착해 가장 좋게 한목적적 형태로 거미줄을 친다고 거미가. 그런데 이거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미가 저 거미를 불러다가 내가 구상한 대로 거미줄 좀 쳐줘. 나를 위해서. 이거는 안 될 거다 이거예요. 마르크스 말은. 무슨 얘기냐면 노동력의 상품화가 가능하려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노동력을 쓸 수가 있어야 사올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팔리는 입장이라면 내 목적이 아닌데 내한테 유용성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구상한 대로 다른 사람이 설정한 목적에 맞게 내가 무언 물건을 만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 내가 구상한 거 말고. 내가 구상한 대로만 만들 수 있으면 노동력의 상품화는 불가능해.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걸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돼. 내 몸을 그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그 일이 내 본능에 안 맞더라도 나는 그런 일은 좋아하지 않더라도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았다면 나는 그 일 하기 죽도록 싫어도 그 사람이 시킬 때 내가 해낼 수 있어야 내가 고용된단 말이에요. 고용될 수 있어. 판매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동력의 상품화가 가능하고 하려면 한목적성이 내가 구상한 대로 내 물건을 만든다가 아니라 남이 구상한 대로 내가 만들 수 있다가 되어야 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설령 내 몸에 안 맞고 내 정신에 안 맞아도. 심지어 나는 아침에는 일을 못하고 오후나 돼야 정신이 좀 드는데 그리고 그게 내 본성에 잘 맞는데 그런 노동 스케줄이.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취업의 문이 좁아져. 아침부터 출근하는 사람을 원하니까. 그런데 실은 내 본성에도 안 맞고 내 몸도 거부하고 내 정신도 그렇게 하면 막 혼미해지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억누를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자명종 맞춰놓고 일어날 수 있다. 왜?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요게 돼야 노동력 상품화 가능하다. 이걸 한목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의 목적에 맞게 나를 부릴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한편에서는 대상을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는 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주체를 한목적적으로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아직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몸이 미치겠어요. 그냥 잠이나 좀 자야겠어요. 그래서 나 일 안 하고 자러 가면 안 돼요. 졸리더라도 커피를 한 잔 때리 붓고 혹은 바카스라도 한 병 먹고 각성을 시켜줘야 돼요. 내가 나를 그렇게 통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본능에 맞는 일이 아니어도 내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에요. 즉 대상의 변형뿐만 아니라 대상을 목적에 맞게 변형할 뿐만 아니라 주체를 목적에 맞게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게 노동력의 상품화의 키라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갑자기 이 말을 하죠. 서툰 건축가라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뛰어난 꿀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꿀벌도 집을 지는데 되게 그렇다면서 온도 조절도 잘 되고 습도 조절도 잘 되고 아주 이상적이라면서 이게 인간이 어려울 정도로 벌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지어요. 그런데 왜 마르크스는 서툰 건축가보다 꿀벌이 낫다고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적 문구로 삼아요. 마르크스는 역시 근대 인간 중심주의에 빠졌고 아무리 못난 인간도 뛰어난 동물보다 낫다고 그랬다. 그런데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텍스트를 읽으실 때 이 텍스트만 뚝 떼놓고 읽지 말고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고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예감하면서 읽어야 해요. 앞에가 지금 여기가 인간이 동물보다 낫다는 을스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텍스트가 놓여있는 곳이. 앞에가 굉장히 노동력을 판매하고 우울하게 끌려왔잖아요. 주춤주춤 걸음걸이로. 걔가 들어와서 그래 나는 동물보다 나하고 을스댈 분위기가 아니라고. 지금 누군가가 일시키고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나는 그래 동물보다 나하고 내가 위안을 할 대목이 아니라고.
마르크스가 여기서 한목적성을 말할 때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꿀벌도 자본가가 직접 일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얘가 만들어 놓은 걸 훔칠 수는 있어. 앞으로 꿀을 이렇게 생산해줘 라든지 뭐 내가 구상한 방식이 있는데 성분을 좀 조절해줘 라고, 물론 이제 뭘 유도해서 화학약품을 써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얘한테 그리고 꿀벌이 자기 꿀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래, 네 꿀인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다. 이런 식의 자본가가 구상한 것을 전달해서 걔가 대신하지 않는다고요. 너 집 잘 짓더라, 되게 그 꿀벌한테. 너 집 짓는 거 하대? 그러니까 내가 꿀 좀 줄 테니까 내 집도 좀 줘주라. 이게 안 돼요, 꿀벌한테. 예, 근데, 아무리 서툰 건축가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말은. 그래서 뭐냐면 마르크스는 노동 과정의 끝에 나올 결과물을 시작점에서 미리 구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인간은 행할 수 있으니까 건축가들은 미리 집을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집을 지어야겠다는 구상을 먼저, 집도 아직 안 지어졌는데 구상해낼 수 있다. 아직 집이 안 지어졌는데. 근데 여기서 키는 인간이 뛰어나다 그런 느낌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구상을 할 수 있고 그럼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상과 실행이 안 되는데도 구상이 먼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구상과 실행이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구상을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구상해도 돼요. 건축 설계사가 구상을 하고 짓는 건 다른 사람이 지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실행만을 위해서도 누군가를 사올 수가 있고 구상을 위해서도 사올 수가 있어요. 요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역으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구상한 것을 타인한테 시킬 수 있다. 자본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노동력을 사오는 게 가능하고,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타인이 구상한 것을 내 능력을 발휘해서 실행할 수도 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한테 필요한 건데 남한테 시킬 수가 있고, 자기한테 필요 없고 자기 연락 힘든데도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질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맥락이 되게 좋은 자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본주의 아니어도 이런 자질이 필요하잖아요. 뭐 옛날 사람들이라고, 옛날에 장인들도 마이스터들도 혹은 옛날 예술가들도 자기가 힘들지만 이겨내고 해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되게 자질이에요. 참을 수 있고 자기가 그걸 힘들지만 극복해낼 수 있고 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자기 구상을 설명할 수 있고 그 구상대로 함께 일을 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자질인데 이건 자질일 수도 있지만 미덕의 불운, 그 사드의 소설 제목이네요. 미덕을 가졌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미덕이 어떤 배치에 놓이면 불행의 이유가 돼요. 인간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태어날 수 있었어요. 마르크스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막 미치겠는데 이제 일도 하기 싫은데, 그리고 자기 육체하고 정신에서 계속 사인을 보내. 이제 그만하라고, 못 견디겠다고. 너 왜 그래라고 계속 그래. 몸에서 힘들다고 막 몸이 근육에 고통이 오고 정신이 계속 흐려져요. 이제 그만하라고. 그런데도 나의 의지가 강력하게 그걸 규제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각성제를 먹거나 타이밍을 먹거나 뭘 먹고 하면서도 나를 못 살게 굴어서라도 그 일을 해내는데, 그 일을 해내는 이유가 위대한 자기 작품이 되지 않고 나라의 노동력을 구매한 사람의 지시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툰 건축가는 뛰어난 꿀벌보다 건축은 잘 못할지 모르지만 각성제를 먹고 날밤을 새울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본성에 안 맞아도 그 일 몇 년 해낼 수 있어요. 토끼 같은 자식들과 뭐를 생각해서라도 아이 학원비라도 벌려고 그걸 해내고 만다고. 그런데 이게 자기가 자기를 배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 물론 명령을 자본가가 내리지만 자본가가 내 수족을 조절하지는 않아요. 로봇처럼. 내 의지에 개입하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라고. 의지에 개입하는데 이 의지가 내 정신과 신체를 배반하는 명령을 계속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정신이나 신체가 갑자기 내 의지를 낯설게 느껴요. 내가 왜 이러지? 내한테 애가? 내가 분명히 아프다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그만하자, 못 견디겠다고 보내는데
라고 보내는데도 왜 계속 강하게 시키지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 오래되면 내가 남 같아요, 나에 대해서. 이게 이제 뒤에 나오면 소외예요, 소외. 소외된다고. 왜 내가 나한테 안 맞는 일을 계속 시키지? 내가 안 한다는 걸 내 신체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걸 해낸다고. 이걸 해내기 때문에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마르크스만. 이걸 한목적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목적성이란 말이 마냥 기쁜 말은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런 말이에요. 한목적성은 인간의 노동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즐거운 활동이었던 것에서 점점 멀어져 갈수록 필요하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내가 즐거운 일은 시키지 않아도 한목적적이어서 한목적성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내 본성에도 맞기 때문에 하면 돼요. 진짜 한목적성이 필요한 거는 내 본성이 안 맞는 거야. 안 즐거운 일일 때 한목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만. 이 말 이해가 되겠어요? 내한테 안 맞는 일을 할수록 한목적성이 중요해진다고, 필요해진다고, 한목적적인 에너지다. 근데 인간은 해내고 만다 이거예요. 해내고 만다. 그래서 노동자로 고용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력의 상품화가 가능하다. 노동과정에 투입되는 거다. 그래, 이렇게 해석해야 문장도 맞고 맥락도 맞아요. 이제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좋든 싫든 일해야 한다. 어떤 폭력성이 이미 느껴지잖아요. 사장님 밑에 들어갔으면 시키는 일 해야 한다. 내 좋은 일만 할 수 없다. 나 그거 싫어요라고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일 말고 싫어하는 일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고용한 거다. 이게 한목적성이다. 의미할수록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노동 과정을 이제 살펴볼까요? 말 그대로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대상을 목적에 맞게 변형시킨다. 이제 우리는 또 알아요. 대상만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주체도 맞게 맞춰야 된다. 거기에 노동하는 주체도 노동자도 그러니까 규율이 필요한 거예요. 노동 대상 맞게. 자,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책에는 있으니까 읽어보셔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소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슬쩍 지나가니까요. 자, 노동자가 노동 대상, 자기 앞에 주어진 원료 같은 거, 대상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자본가가 사다 놓은 망치든 뭐 기계든 도구를 갖고 있잖아요. 노동수단과 노동 대상을 본다고. 그런데 이게 자본가가 갖다 준 거에서 사장님 거예요. 다 기계도 사장님 거고 원료도 사장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는 이걸 내가 아닌 남의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게 되고 막 쓰게 되고, 회사 택시가 그래서 개인 택시보다 수명이 짧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한편에서 이해가 가요. 이게 나를 부려먹는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랑할 이유가 없죠. 마르크스의 비유에 따르면 말 고삐를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사랑하고 아껴야 될 이유가. 말이 자기 고삐를 이렇게 당기는데 이 고삐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없죠. 근데 자본주의라는 맥락을 떼놓고 보면 원래 목수들이 연장 챙기는잖아요. 잘 되게 소중히 다루고 예쁘게 다루고 노동자가 노동수단을,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빼내고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쓰는 물건, 저희 누님이 지금 쓰는 칼은 저희 어머니가 쓰던 칼 쓰거든요. 그거 되게 좋다고 돌아가셨는데도 못 버리겠다. 여러 가지가 녹아있으니까. 칼도 좋지만 추억도 녹아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 그 칼이 어머니가 손으로 쥐었던 그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칼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그 칼을 보면 다 떠오르기 때문에 이걸 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이거 기계 막 쓰는 거나 수단 막 쓰는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소중하게 쓰는 것이 어떤 게 더 인간의 본성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중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왜 이제 아까 그 자본가 것으로 들어가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사실 노동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른 노동자 혹은 과거의 노동자가 생산한 거거든요. 즉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의 산물이에요. 과거 노동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 깃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책에는 썼지만 여주의 그 고달사 터에 거기 어떤 조각가 선생님하고 같이 거기를 걷다가
그 조각가 선생님이 거기 가면 되게 거기서 국보도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어쨌든 절터가 됐던 조각에 탑에 쓰였던 기단석 같은 것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계속 만져보시더라고요. 이분은 돌 조각 하시는 분인데 와 이렇게 팔려면 진짜 이 팔림이 좋아야 하고 키가 어느 정도 돼야 이 각도가 나온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그 돌멩이를 보고 그냥 돌 그 뭐를 보지만 그분은 사실은 그때 조각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석공을.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노동수단, 노동과정이라고 하는 게 한편에서는 노동자가 노동수단을 가지고 노동 대상을 변형시키는 거지만 사실은 현재의 노동자가 과거 노동자가 생산한 노동 생산물을 매개로 놓고 과거 노동자와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즉 이것은 노동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쭉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노동자가 그 원료나 대상에서 과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노동의 역사로 나타나질 않게 되고 자본가가 내준 어떤 거, 자본가의 소유물로 나타나서 자본가의 목소리만 들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원료 낭비하지 마라, 뭐 기계 살살 써라 이런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걸 만들었던 노동자의 어떤 게 들리지를 않고 그래서 사실은 노동자가 노동수단에서 매우 적대적 태도를 자본주의에서 많이 보이게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노동자가 노동의 자기 역사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거기서 칼을 마치 저희 누님이 어머니가 쓰던 칼을 어루만진다든지 아까 그 석공이 지금의 이제 그 조각가가 과거 석공을 이렇게 추억해 본다든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도 그런 얘기 했죠. 하자가 있을 때만 떠올린다고. 납품받았는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가지고 에러 났잖아라고 요때만 과거 노동자 누군지 생산자 누구 이름 써진 거 그렇게 떠올리지 그의 성취 속에서 과거 노동자를 떠올리기가 되게 어렵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길게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참 아쉽네요. 역사라고 하는 게 히스토리라고 하는 노동 과정은 현재적으로 지금 포착된 거지만 사실은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본은 그렇게 보여요. 자본은 끊임없이 축적되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오는 거있는데 노동은 그 역사, 축적의 역사로 그걸 바라보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마르크스가 슬쩍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보기엔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그 노동 과정을 들어가면 마르크스가 이 노동 과정을 살아있는 노동과 죽은 노동의 만남이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아까 이제 과거의 노동과 현재의 노동이 만나는 거다라고 제가 잠깐 지금 역사 얘기를 할 때도 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노동 수단이나 노동 대상, 이제 노동 대상 중에 자연으로부터 직접 채취한 거 말고 사람이 공급한 거. 근데 대부분 공장에서 하는 건 다 사람이 손질해서 보내준 거죠, 원료들이. 예. 면사 공장에서 면화를 밭에 또 이미 사람이 키운 거구나. 참, 야생의 목화를 따다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다 사람이 생산한 거를 바다, 이를 원료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생산한 자연 노동 대상을 원료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원료하고 노동수단,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은 과거 노동의 산물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마르크스는 죽은 노동이라고 부르고 이미 이제 죽어 있다라고 부르고 이것에 결합해서 지금 노동자가 이제 새롭게 가하는 노동을 살아있는 노동이라고 불러요. 산노동이라고. 근데 굉장히 표현이 재미있기도 하고 이 살아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름을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가 정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노동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노동이 일단은 큰 틀에서는 두 가지 측면, 또 세부적으로 또다시 두 가지 측면이 더 있는데 보면 실제로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노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한 번 더 나올 텐데 마르크스 노동가치설 할 때 그냥 그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노고 수고로움을 했어. 근데 노고나 수고는 되게 부정적인 것들이거든요. 노예적이고 고생, 고통 이런 느낌을 주는 건데 마르크스는 그렇게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소중한 거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인간이 소중한 어떤 걸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발휘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를 마르크스는 귀중한 어떤 것을 실제 인간이 투입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쓰는 일을 마르크스는 되게 귀중한 걸 갖다 쓴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노동력이라는 게 되게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반대되는 게 자본주의에서 상품화가 바로 그런 건데 막 갖다 쓰는 거죠. 인적 자원. 그냥 돌멩이 갖다 쓰듯이 사람 막 집어다 쓰는 거. 그리고 그 돈 주면 됐지 하고
사람을 갖다 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능력을 갖다 쓰는 건지 안가라고 하는 게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묘사가 그래요. 살아있는 노동이란 어떤 거냐면 심지어 죽은 거를 살려내는 노동이에요. 마르크스가 보는데. 과거에 이미 죽어있는 것을 생명력을 부여해서 살려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 아직 현재에 없지만 미래에 있을 수 있을 어떤 걸 당기는 일을 하기도 해요. 과거를 현재로 되살리고 미래에 있는 것을 앞현실에서 실현시키고, 이게 노동이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노동자가 살아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자, 여기 보면요. 과거의 노동의 산물은 왜 죽었냐면 마치 죽은 것들처럼 그대로 두면 녹이 슬거나 부패한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말은. 그러니까 면화를 따놨다. 근데 면사로 만들지 않았다. 혹은 밀을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어 놨다. 그런데 빵을 만들지 않고 밀가루째 계속 두면 밀가루가 상한다는 거예요. 내버리면. 이건 너무 당연한데 자연이 금세 부패시킨다. 죽은 것들은 부패시키는데, 그래서 마르크스 말은 쇠가 녹슬고 목재가 썩는다. 그런데 노동이 여기에 결합하게 되면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녹이 슬지 않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밀가루가 썩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과거에 죽은 것을 살려낸다. 밀가루도 뒀으면 그대로 죽을 거였는데 밀가루로 반죽을 하면서 빵을 만들어냄으로써 소생시켰다는 거예요. 소생. 죽은 거를. 그런데 또 빵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밀가루의 삶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잠재성이 있어요. 밀가루는 수제비도 될 수 있고 칼국수도 될 수 있고 빵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밀가루, 과자가 쿠키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썩어버릴 수도 있고 부패해서. 그 미래에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갖고 있었던 어떤 가능성 중에 하나를 구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빵이라고 하는 가능성, 밀가루라는 소재가 품고 있는 어떤 미래적 잠재성의 하나를 새로운 영혼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걸 베가이스텐이라는 동사인데, 가이스트, 영혼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아까 앞에 걸 소생시켰다 그러면 이걸 환생시켰다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환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르크스는 실제로 새로운 혼을 넣어준 거라고. 이제 그래서 밀가루의 삶이 끝나고 빵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빵의 삶도 이제 또 다른 노동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빵이 바로 소비도 될 수 있지만 빵이 어떤 노동자를 만나면 이번엔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고 바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겠죠. 또 그 안에서 가능성을 넣어주는, 그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밀가루는 제빵공을 만나서 썩지 않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품고 있던 가능성 중에 하나인 빵으로 환생하게 된다. 노동이란 이처럼 죽은 것을 살려내고 거기다가 새로운 영혼을 집어넣는다, 이런 거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지켜내고 새로운 영혼을 부여한다. 거의 마법 같은 일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보는데 노동력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요 능력은 자본주의 아니어도 그랬을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보습, 쟁기를 농부가 쓰면은 녹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벽실을 뿌리면 싹으로 틀 거예요. 그냥 뒀으면 썩었을 텐데. 그러니까 요 얘기는, 요 두 가지 과정은 자본주의가 아니어도 인간의 이 자질, 어떤 걸 이렇게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질이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고 자본가는 자본주의에서 이걸 구매한 거예요. 요 능력을 사용하겠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용하겠다고 구매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한데요. 이게 요 얘기를 안 했구나. 이게 얼마나 마르크스가 이 일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게 안타깝게 번역을 이 느낌이 안 들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되게 마술처럼 말했잖아요. 뭐 이렇게 죽은 걸 살려내고 영혼을 막 집어넣는다고 환생시키고 이런 느낌을 썼잖아요. 실제 마르크스가 쓰고 있는 단어를 직역하면 다 그렇게 돼요. 노동을 마법의 불처럼 부인했어요. 노동의 불이라고 부르겠어요. 이 노동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불이 사물들을 핥기 시작하면, 렉트라고 했어요. 불이 사물을 핥는다. 무슨 말이 알죠? 도자기 굽듯이 이렇게 혹은 빵을 이렇게 굽는다고 해서 화덕에. 사물들은 노동의 육신과 드디어 하나가 더 노동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불 기운이 딱 들어가는 거죠. 마치 불을 입힌다 그러나요? 뭐 구울 때 빵이든 고기든 구울 때 불 입힌다고 토치로 칙한 것처럼 노동이 샥 하면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스가 마치 노동이 투입되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직분을 새로 부여해줘. 소명, 하늘이 부여한 소명. 너는 이제 빵의 삶을 살아라라고. 마치 천지창조 같아요. 밀가루한테 소명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물들에게 영혼이 부여된다. 베가이스텐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 단어는 책 프록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서 이 단어가 되게 특이한 단어예요. 일상적 단어가 아니에요. 17, 18세기까지는 썼다가 19세기는 잘 안 쓰고 헤겔이 이 단어를 다시 썼는데, 보통 여기 R이 들어가는 베가이스테른을 쓰는데 그건 좀 다른 거예요. 막스가 하고 싶은 건 가이스트라고 하는 정신, 스피릿, 영혼을 넣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롭게 말하고 있어요. 마르크스가 이 장면을, 노동이라고 하는 장면을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자본가의 통제를 놓이면 사실 우리가 어디까지 하냐면, 많이 페이지 안 나갔어요. 지금 5장에 한 첫 페이지에서 세 페이지로 갔다 다시 첫 페이지로 막 귀환하고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첫 단락에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딱 구별해 놨어요. 마르크스 흥미롭게. 노동 과정을 내가 두 가지로 보기. 하나는 자본주의, 지금은 자본주의가 아니어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노동자도 노동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그런데 이 과정이 자본가가 통제하면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통제하면이라는 두 단락을 이렇게 딱 나란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 과정 자체를 노동하는 사람이 스스로 통제하는 모습, 그것과 내가 노동은 하지만 이걸 통제하고 이걸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 즉 자본가인 경우를 나눠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부 설명할 때 첫 구절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부는이라고 썼잖아요. 그건 다른 부하고 다르다 이런 거잖아요. 이 똑같은 마법적 과정이 자본가의 통제 아래 놓이면이라고 이제 마르크스가 봅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마르크스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뭘까? 이게 그 노동이, 이 마법 같은 노동이 소외된 노동이 된다. 소외된 노동이 된다는 게 뭐냐? 이제 드디어 제가 그 첫 문장, 노동이 뭐야? 노동력을 사용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말 있잖아요. 노동력의 사용이 노동 자체다라고 했던 그 문장, 첫 문장. 별것도 아닌 거. 밥 짓기는 모양은 밥 짓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동호반복 같은 문장이 제가 무섭다 그랬는데, 이제 자본가의 통제 아래 놓이면이라는 말 속에서 이 말을 다시 음미해 봐야 돼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노동이란 뭔가를 말해주는 거니까요.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가가 구매한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앞권에서 자본가가 노동력을 사왔잖아요. 생산수단과 원료와 함께 노동력을 사왔다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제가 묘사했냐면 어떤 마이스터가 뭐 도자기 굽듯이 뭔가 멋진 걸 구워낸 것처럼 묘사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뭐라 그러지? 카메라를 줌하고 시켜서 싹 보면 이 과정이 완전히 이제 다르게 보여요. 이 전체를 자본가가 이렇게 싹 보고 있고 뭐가 막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는 그 노동하는 사람이 노동자로 보이질 않고 이렇게 보여요. 뭐냐면 마르크스의 비유에 따르면 효모가 내가 집에서 수제 맥주를 만드는데 누룩도 사오고 그 다음에 발효기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효모를 또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효모를 넣고 발효시키는데 효모가 부글부글해서 발효하는 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와, 우리 효모가 드디어 술을 만들어냈어라고 안 하고 내가 내 친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시장에서 이 발효기랑 누룩 사오고 내 효모 참 사오고 맥주 그 홉 사와가지고 보리 그거 사와서 내가 맥주 한번 만들어 봤어, 이렇게 된다고. 자본가가 뭐라냐면, 저 아파트 내가 졌어라고. 내가 인부들 좀 부리고 내미건 불러다가 저거 지금 내가 지은 거야 라고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동력을 사용하는 주체가 노동자가 아니에요. 앞서는 제가 밥 짓기란 뭐야, 밥 짓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지 할 때는 우리가 뭘 가정하고 있냐면 내가 밥을 짓는 걸 지금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가 사온 노동력을 소비하는 과정이지 생산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사온 상품 쓰는 거예요. 마치 콜라 사와서 마시는 것처럼 노동력 사와서 소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품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이란 이제 뭐냐, 노동력의 사용이에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암묵적으로 존재했건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본가가 사온 상품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고 여기서는 이제 인격이 박탈돼요. 노동하는 중에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한편으로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면 가치를 넣을 수 없어요. 인간의 노동만이 가치를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진짜 기묘한 것인데 한편에서는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인간은 자기가 노동을 해서 물건을 만들면 그것이 그의 것이 돼버려요. 이게 근대에 인간에게 로크나 이런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정당화했던 메커니즘이 그거예요. 신체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신체를 통해서 만든 물건도 내 것이다. 이게 사적 소유가 이렇게 생겨난 거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가 물건을 만들면 노동자 것이 되는데 이거 자본가 건데 왜 이 메커니즘이 가능하냐면 이 노동자가 탈인격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품인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그 노동력이 이 생체에 붙어 있어가지고 빼낼 길이 없어서 노동자가 따라오긴 했지만 실제 자본가가 구매한 건 이 능력의 사용 시간만 구매한 거고 실은 능력을 쓰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 능력만 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탈인격화가 일어나요. 노동 과정, 어디까지만 사람이 인권의 영역이 어디까지였냐면 시장에서 고용계약 쓸 때까지만 인권이 있어요. 인간이에요, 데드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들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상품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죠? 2장에서 마르크스가 중요한 말 했죠. 상품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라 그랬나요? 상품은 사물이므로 인간에게 저항할 수 없다. 기억나세요? 그 문장? 네. 지금 사람이 아닌 거예요. 노동력이지. 그리고 이 생산자는 굳이 말하자면 자본가인 거예요. 자본가가 상품 재료들 사고 노동력 사서 물건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자본가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사람 쓰는 거 아니고 노동력 쓰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 문장. 노동이란 노동력을 사용한다라는 말이 사용 주체가 자본가라고 여기서 노동자가 아니라 말하고 있는 내가 내 상품 쓰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아시겠죠. 이 뒤에 노동 과정이 뭘 의미할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탈인간적일 거예요. 요거는 다음 권 6권에서 나올 거예요. 노동자가 파업할 때 다시 사람이 돼요. 마르크스가 사람의 목소리가 이제 들려옵니다, 또. 근데 요 노동 과정에 있어야 안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마르크스는 효모라고 비유를 하고, 막스가 이제 말했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아까 말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까 말했던 게 강조하려고요. 자, 자본가가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이고요. 구매자인 자본가가 전적인 권한을 가져요. 상품이니까. 상품 소유자가 전적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잖아요. 지난번에서. 그래서 노동자는 일정 시간 동안 정신과 신체에 대한 명령권을 자본가한테 양도해야 돼요. 완전히. 내 정신과 신체에 대한 명령권이 그에게 있어요. 컨트롤을 한다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의 정신과 신체가 매우 당혹스러운 사태를 겪게 되는데요. 자기에게 명령하는 의지가 사실은 타인의 의지거든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고통과 슬픔을 계속 호소해도 심지어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도 내가 망가지고 있어라고 산업재해가 생겨날 정도 내가 망가지고 있어라고 말을 해도 내 의지가 계속 강요하죠. 그때 나는 나를 타인으로 느낀다. 아, 내가 아니구나. 내 인격이 아닌 거야, 이 인격이.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소외라고 부른다. 이게 노동과정의 소외예요. 내가 남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란 왜 생긴 거냐면 자질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못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잘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어서 생긴 병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앓는 병이에요. 이게 니체가 도덕에 대해서 쓴 말인데, 양심의 가치. 세상에 인간이 인간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그런데 노동의 소외가 바로 딱 그거예요. 자질에서 생겨난 병리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목적성이 가능해요. 자기가 자기 본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남의 말대로 할 수 있다. 인간은 본능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자질 탓에 본능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노동 과정은 이 자질을 펼치는 과정인데 이 자질을 펼치면 많이 펼칠수록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되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왜 이렇게 뭐가 행복하냐 그러면 다 어디 하와이 해변 가서 무슨
혹은 뭐 몰디브 가서 모히또 먹거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일 안 하고 늘어져 있는 것이 행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너무 과로 사회에서는 유토피아가 항상 이렇게 나타나요. 일하지 않는 모습으로, 즐기는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으로 막 행복을 상상하려 좀처럼 않게 된다. 과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만과 과로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너무 과로하기 때문에 몸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마크스가 노동자가 노동을 패스트처럼 기피한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무슨 역병처럼 도망가려고 한다. 하루라도 쉬면 막 좋아하고. 근데 웃기죠? 이런 노동은 인간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 할 수 있는 걸 하면 인간이 불행해져요. 그리고 동물들도 하는 거, 잠을 자는 거, 뭐 섹스를 하는 거, 혹은 음식을 막 먹는 거. 마르크스 말한 인간이 동물로 들어갔을 때 인간은 드디어 자기를 찾은 기분. 아, 이제 드디어 내가 나인 것 같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로 갔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인간적 자질이 발휘됐을 때 고통스럽다. 이걸 노동의 소외라고 부른다. 인간이 인간을 앓는다 이런 거죠. 예, 경찰 초고에서 말한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적인 게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게 동물적이다. 사람은 쉬고 먹고 마시고 입을 때 참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빡세게 기계 앞에서 자기 의지를 누르고 막 해낼 수 있어. 뭐 수출 뭐 100억 불 탑 막 거지 뭐 1000억 불 탑 1조 탑 세워놓고 뭐 할 수 있다. 각성제 마시면서 밤새 막 일하는 모습이 가축 같다. 역축 같다. 소나 말처럼 일하는 것 같다. 마르크스가 보건대. 예. 내가 사람 같지가 않고 소가 된 기분이다. 말이 된 기분이다라고 느껴진다. 이거죠. 동물적 기능에서만 자유롭다고 느낀다. 그런 말이 어렵지 않죠. 마르크스가. 이게 이제 노동과정 들어갈 때 소외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